어머님, 눈치 좀 있어요. 친구들 오는데 왜 오셨어요? 오시라고 한 적 없잖아요. 인터폰 화면 속 며느리는 싸늘하게 비웃었고 아들마저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가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 뚝. 매정하게 끊긴 인터폰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어머니는 들고 있던 공국 냄비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내 집 당장 파세요. 급급매로 오늘 바로. 그날 며느리가 뱉은 그 말 한마디가 30억짜리 복수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들의 새 아파트, 그리고 어머니의 사라진 집. 과연 이 가족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유난히 들떠 보였습니다. 양손에는 새벽부터 고아낸 공국 냄비와 갓 담근 김치통이 들려 있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아들 민호가 입주한 서울 신축 아파트 복도에 서니 그 무게조차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내 노후 자금을 털어보태준 덕에 마련한 번듯한 보금자리니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경쾌한 벨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화면이 켜지며 며느리 지은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화면을 향해 활짝 웃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은아, 어미다. 내가 너희 좋아하는 파김치랑 공국 좀 끓여왔다. 문 좀 열어보거라. 그런데 화면 속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반가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잡상인을 보는 듯한 싸늘한 눈빛이었죠. 지은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나는 당황해서 쥐고 있던 보따리를 추어 올렸습니다. 아니, 오늘 집들이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음식 좀 보태려고 왔지. 팔 아프다. 얼른 문 좀 열어다오. 그러자 며느리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어머니, 오늘 집들이는 제 친구들만 부르기로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끼어 있으면 친구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모르세요? 오시라고 한 적도 없는데 눈치 없이 정말 왜 그러세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시라고 한 적 없다니, 눈치가 없다니, 내 돈으로 산 집 현관 앞에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뒤로 아들 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네가 말 좀 해봐라. 어미가 이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 한 잔도 못 마시고 가라는 거냐? 하지만 아들은 내 눈을 피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엄마. 진짜 눈치 없게 왜 그래요? 지은이 친구들 곧 도착한다고요. 엄마 있으면 분위기 망치니까 그냥 가세요. 다음에 오시라고요. 다음에. 뚝. 매정한 기계음과 함께 인터폰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은 거대한 성벽처럼 나를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아니,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왜 말도 없이 쳐들어오고 난리야. 기분 잡치게. 아들의 비굴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알았어, 갔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얼른 음식 세팅이나 하자. 내 손에 들린 김치통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바닥으로 툭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땀에 젖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바지,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있는 음식 보따리. 아들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은 결과가 고작 이 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내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고 서늘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자의 분노였고 뼈저린 배신감이었습니다. 나는 주차장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새 핏물을 빼고 끓여낸 공국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국물을 쓰레기통에 거침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콸콸콸. 뜨거운 국물이 악취나는 쓰레기 위로 쏟아지는 소리가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래, 먹지 마라. 내 정성도 내 사랑도 이제 다 쓰레기다. 빈 냄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낡은 내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걸려있는 대형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아들과 그 옆에서 세상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박힌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벽에서 액자를 떼어내 바닥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아들의 웃는 얼굴 위로 금이 갔습니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식탁 위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골 부동산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 우리 집 지금 당장 내놔. 급매야, 아니 급급매. 수화기 넘어 김 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집을요? 지금 시세가 얼만데 급매로요? 무슨 급한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깨진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정은 무슨, 그냥 다 꼴 보기 싫어서 그래. 시세보다 1억 낮게 불러도 좋으니까 모레까지 현금 완납할 수 있는 사람 찾아와. 이유 묻지 말고 제일 빨리 돈 들고 오는 사람한테 넘길 거야. 알겠어? 김 사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 기세에 눌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내 명의의 집 문서와 통장, 그리고 인감도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이것들은 아들 장가 보낼 때 주려고 아껴두었던 내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그것들을 가방 가장 깊은 안쪽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던져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우리 아들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시켰거나 뒤늦게 찜찜해서 전화한 것이겠죠.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받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 속 우리 아들이라는 글자가 까맣게 사라질 때까지 나는 손가락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오면 주려고 쟁여놓았던 한우 양지머리,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샤인머스켓. 냉장고 안은 온통 그들을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그 모든 것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비우고 집을 비우고 내 마음속에 있던 아들 민호의 방도 깨끗이 비울 것입니다. 이 집을 나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닙니다. 나는 김영자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에 반사된 오후의 햇살이 내 눈을 찔러왔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내 인생을 정리하기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급급매로 내놓은 아파트는 내 예상대로 하루 만에 팔려나갔습니다. 현금을 싸들고 온 매수자는 시세보다 1억이나 싼 가격에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매수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잔금은 오늘 치릅시다. 그리고 집은 내일 바로 비워주리다. 매수자는 혹시 내가 마음이라도 바꿀까봐 서둘러 돈을 입금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0들을 확인한 나는 곧바로 이삿짐 센터가 아닌 고물상을 불렀습니다. 트럭을 몰고 온 고물상 사내는 집안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모님, 이 멀쩡한 가구들을 다 버리신다고요? 이 침대는 아직 비닐도 안 뜯은 새거 같은데요? 나는 아들 방에 있던 침대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실어가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치워주세요. 돈은 두둑이 쳐줄 테니까. 사내는 신이 나서 인부들을 시켜 가구들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쓰던 고급 책상,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줬던 서재 의자, 며느리가 오면 주려고 닦아놓은 자개장까지 내 피와 땀이 서린 물건들이 고물 트럭 짐칸으로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안방 자개장을 옮기려던 인부가 멈칫하며 나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이건 진짜 비싼 거 아닙니까? 자개가 하나도 안 상했는데 이건 중고로 팔아도 돈 꽤나 받겠는데요? 진짜 그냥 버려요? 나는 자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장가가면 며느리 예단함으로 쓰라고 10년 전부터 비단 보자기에 싸서 모셔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영롱한 자개빛이 뱀 비늘처럼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버려요.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리라고요. 안 가져갈 거면 내가 여기서 망치로 부숴버릴 테니까. 내 섯을 퍼런 고함에 인부는 질겁하며 자개장을 번쩍 들어 옮겼습니다. 텅 빈 집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내 눈에 구석에 처박힌 라면 박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버이날마다 써준 편지들을 모아둔 상자였습니다. 나는 상자를 열어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나중에 커서 호강시켜드릴게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랑? 호강? 그따위 말장난에 속아 내 청춘을 다 바친 대가가 고작 문전박대였습니다. 나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쫙 펼쳤습니다. 그리고 편지 뭉치를 한 줌도 남기지 않고 쓰레기 봉투 속에 처박았습니다. 거짓말쟁이. 네가 한 말은 다 사기였어. 사랑은 무슨 밥도 안 나오는 사랑 타령 이제 지긋지긋하다. 봉투 입구를 꽉 묶어버리는 내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 정리를 마친 나는 곧장 택시를 타고 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VIP 상담실로 들어선 나는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과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대리, 내 계좌에 걸려있는 자동이체 싹 다 조회해봐. 그리고 전부 해지해. 김대리가 모니터를 두드리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고객님, 자동이체 목록을 보니까 대부분 아드님 명의 대출 이자랑 보험료인데요. 이거 지금 해지하시면 당장 이번 달부터 연체되실 텐데 아드님하고 상의는 되신 거예요?
나는 창구에 놓인 사탕 바구니에서 박하사탕 하나를 까서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상의는 무슨, 내 돈 내가 안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당장 끊어. 그리고 내 카드로 나가는 가족 카드도 지금 이 순간부터 정지시켜. 김 대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갑자기 정지시키면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놀라서 연락하실 텐데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시면. 나는 와그작 입안에 사탕을 깨물어 부수며 김 대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김 대리, 내 아들 죽었어. 그러니까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아, 그리고 비밀번호도 싹 다 바꿔. 내 생일, 아들 생일, 그딴 거 말고 아무도 못 맞추는 걸로. 내 서슬에 눌린 김 대리는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해지 완료라는 팝업 창이 뜰 때마다 내 가슴속 체증이 하나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근처 휴대폰 대리점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넘게 써온 번호, 아들이 외우기 쉽다고 좋아했던 그 번호를 미련 없이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통신사로 번호를 옮겨 아들 부부가 절대 추적할 수 없는 새 번호를 받았습니다. 새 휴대폰을 손에 쥐니 비로소 완벽한 타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곧장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매표소 앞에 서서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산, 광주, 강릉, 목포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서울만 아니면 아들이 있는 이 하늘 아래만 아니면 어디라도 좋았습니다. 나는 가장 빨리 출발하는 남쪽 항구 도시행표를 끊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으니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사는 강남의 고층 아파트들이 신기루처럼 아른거렸습니다. 나는 가방을 열어 통장 잔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집한 돈 8억과 평생 모은 적금. 이 돈이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 것입니다. 버스가 시동을 걸고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가 커튼을 획 젖혀버리고 멀어지는 서울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내 엄마 김영자는 없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만 살 거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나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편히 자본 적 없는 잠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깊은 휴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낯선 욕망. 지방에 위치한 최고급 실버타운 노블레스 하임의 로비는 별천지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으니까요. 나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입주비랑 2년치 관리비예요. 일시불로 끊어줘요. 방은 제일 조용하고 전망 좋은 곳으로 주고요. 직원은 통장 잔고와 내 행색을 번갈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깎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뺨치는 방에 짐을 푼 나는 곧바로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식당 안은 곱게 차려입은 노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나는 배식구에서 밥과 국을 받아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창가 쪽 상석에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표범 무늬 블라우스, 손가락마다 굵은 보석 반지를 낀 그녀는 누가 봐도 이 구역의 여왕벌이었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그 앞자리에 식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앞에 앉은 할머니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선글라스를 너머로
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가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직원 식당 아닌데? 청소하시는 분이면 저기 구석 가서 드세요. 나는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으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나 여기 입주민인데요. 밥 먹는데 말 시키지 마쇼. 체하겠네. 그녀는 내 당돌한 대답에 기가 차다는 듯 선글라스를 벗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매가 매섭게 올라간 그녀, 바로 이 실버타운의 실세장 여사였습니다. 장 여사가 내 낡은 몸빼 바지를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입주민? 아니, 수준 떨어지게 옷이 그게 뭐예요? 어디 시골 장터에서 생선 팔다 오셨나? 우리 타운 품격 떨어지게. 나는 씹던 밥을 꿀꺽 삼키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귀신이네. 나 생선 팔다 온 거 어떻게 알았소? 근데 여사님, 옷이 낡았지 사람이 낡았소? 비단 옷 입는다고 똥파리가 나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밥이나 드쇼. 식겠네. 내 말에 식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갑자기 푸아 하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밌네, 이 양반. 여기 들어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대꾸하는 사람 처음 봐요. 배짱 하나는 두둑하네. 밥 다 먹고 내 방으로 와요. 차나 한잔하게. 그렇게 나는 얼떨결에 실버타운의 권력자 장 여사와 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 여사의 방은 펜트하우스급이었습니다. 온갖 수입 가구와 명품 가방들이 진열된 장식장을 보며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 여사는 최고급 보이차를 따라주며 나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쫓겨난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장 여사는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다 있어? 자식놈은 그렇다 치고 며느리 그게 아주 여우네. 여우. 자기 스마트폰 좀 줘봐요. 요새 젊은 애들 SNS라는 걸 하거든. 거기 보면 속마음 다 나와. 나는 장 여사에게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장 여사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름과 전화번호로 이리저리 찾던 장 여사가 갑자기 찾았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달콤한 인생이라는 닉네임의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며느리 지은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거울 셀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글을 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은 내가 사준 새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글귀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돈으로 집 사고 쫓아냈더니 연락 두절 키읔키읔. 완전 범죄 성공이다. 이제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파티. 늙은 호구 잡아서 개꿀. 밑에 달린 댓글들은 더 참담했습니다. 대박 부럽다. 시어머니 쫓아낸 썰 좀 더 풀어봐. 진정한 승리자네 등 조롱 섞인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배신감이나 슬픔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호구라는 두 글자로 요약되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단순히 연을 끊고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뼛속 깊이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가 흘린 피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저들의 오만함을 짓밟아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장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사님, 돈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소? 저것들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큰 돈. 내가 벌고 싶소. 장 여사는 내 눈에서 이글거리는 살기를 읽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것들, 돈으로 밟아주는 게 최고지. 잘 생각했어요. 내가 아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요? 대한민국에서 돈 냄새 제일 잘 맡는 노인네들이 모이는 곳이야. 나는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소. 지옥이라도 따라갈 테니 방법만 알려주쇼. 나 이제 헌신하다 버려진 늙은이로 안 살 겁니다. 저것들이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게 만들 거예요. 장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시퍼런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초라한 기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욕망에 눈을 뜬 도끼 품은 한 마리 맹수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 속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라. 그 웃음 피눈물로 바꿔줄 테니까. 다음 날 오후 나는 장 여사의 검은색 세단을 타고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호텔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간판도 없는 은밀한 멤버십 클럽이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담배 연기 대신 묵직한 가죽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갔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서너 명이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장 여사가 그중 가장 상석에 앉은 노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 데려왔습니다. 물건 보는 눈은 없어도 깡다구 하나는 제법인 친구입니다.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꺼풀 속에 감춰진 눈동자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금융계에 살아있는 전설 박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내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눈을, 정확히는 내 눈 속에 서린 도끼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이군. 바닥을 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야. 그래, 돈이 왜 벌고 싶나? 나는 주눅 들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무시당했으니 돈으로 밟아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내 솔직한 대답에 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읽어. 경매랑 부실채권 기초 자료다. 일주일 주지. 다 외워오면 제자로 받아주고 못하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부터 나는 고시생이라도 된 것처럼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모르는 용어는 국어사전을 뒤져가며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졸음이 올 때마다 며느리의 비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박 회장 앞에서 그가 낸 문제를 막힘없이 풀어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낡은 상가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야. 권리 관계가 복잡해서 유찰만 5번 된 물건이지. 사람들은 흉물이라고 거들떠도 안 보지만 내 정보통에 의하면 조만간 이 앞이 개발될 거야. 자네 전 재산 여기에 걸 수 있겠나? 나는 통장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박 회장의 안목에 걸기로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 회장님 믿고 갑니다. 나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그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건물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인부들을 고용해 직접 리모델링을 지휘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 넘게 장사하며 익힌 억척스러움이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나는 공사판 한가운데 서서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김씨 반장. 저기 타일 마감 삐뚤어졌잖아. 내 눈은 속여도 귀신은 못 속여. 당장 다시 해. 돈은 두둑이 줄 테니까 제대로 하라고. 한 바집 밥을 먹어가며 먼지를 뒤집어 쓴 지 6개월.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그 상가 바로 앞을 지나가는 광역급 행철도 노선을 확정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 건물의 가치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걸어와 건물을 팔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감정가를 확인하던 날 나는 통장에 찍힐 예상 금액을 보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투자금의 3배,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내 인생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해냈습니다. 저 해냈어요. 수화기 너머로 박 회장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고했다, 김 대표. 이제 그지 같은 옷 좀 벗어버려. 돈이 있으면 돈값을 해야지. 나는 그 길로 백화점 명품관으로 달려갔습니다. VIP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들이 내 행색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만하게 소파에 앉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그대로 다 주세요. 사이즈는 66, 구두는 240, 그리고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도 하나 가져오고요.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선 나는 낡은 몸빼 바지를 바닥에 벗어던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지난날의 허물을 벗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후 최고급 이태리 원단으로 지은 코트를 걸치고 하이힐을 신은 내가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손가락에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번쩍였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공국이나 끓이던 식당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되고 당당하고 무엇보다 부티가 흐르는 자본가 김영자였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반갑다, 김영자. 이제야 좀 사람 꼴 같네. 매장을 나서는 내 손에는 독일제 외제차 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의 육중한 차 문을 열며 나는 강남 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희열이 솟구쳤습니다. 민호야,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 엄마가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인사하러 갈 테니까. 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수를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조각해 놓았습니다. 서울의 5성급 호텔, 대한민국 상위 1%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뒷좌석 상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이 호텔 로비를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를 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오늘따라 호텔 입구가 많이 붐비네요. 나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차창 밖으로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숨어야 할 죄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는 큰손이었으니까요. 차가 멈추고 호텔 로비의 회전문 앞 레드카펫 위에 섰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입은 발레 파킹 요원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는 푹 숙이고
등은 구부정한 모양새가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요원이 내 차 문을 열며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발렛 파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내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요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땀에 젖어 떡진 머리카락, 광대뼈가 도드라질 정도로 헬쑥해진 얼굴, 그리고 유니폼 명찰에 적힌 이름 박민호. 내 아들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며 떵떵거리던 놈이 대출 이자를 못 막아 투잡으로 대리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짐짓 모르는 척 차에서 내리며 핸드백을 고쳐맸습니다. 그때 내 화려한 옷차림과 명품 가방에 시선을 뺏긴 아들이 멍하니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은 자기 눈을 의심하는 듯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로비 기둥 뒤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며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온 모양인 며느리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는 낡아 빠진 에코백을 메고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 저 차 봐. 벤틀리네? 저런 건 누가 타나 했더니 지은이의 시선이 차에서 내려선 나에게 꽂혔습니다. 지은이의 입이 턱 빠질 것처럼 벌어졌습니다. 들고 있던 에코백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말도 안 돼. 어머님이 여길 어떻게 해? 나는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살짝 내리며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맞지? 아니, 이게 다 뭐야? 엄마 그동안 어디 있었어? 나는 아들의 손이 닿기 직전 벌레라도 피하듯 몸을 획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호텔 지배인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지배인, 이 호텔은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손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다니 불쾌해서 원. 달려온 지배인이 사색이 되어 아들의 뒤통수를 갈겼습니다. 야, 박민호, 너 미쳤어? BVIP 고객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사과 안 드려? 아들은 지배인에게 맞으면서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지배인님, 저희 어머니세요. 제 엄마라고요. 나는 코웃음을 치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빳빳한 5만원권 지폐 2장을 꺼내 아들의 꼬질꼬질한 유니폼 주머니에 거칠게 꽂아주었습니다. 이봐요, 청년. 사람 잘못 봤어. 어디서 아는 척이야. 기분 나쁘게. 이건 팁이니까 남의 차 긁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 아들은 주머니에 꽂힌 돈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세상에, 그동안 이렇게 잘 살고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가 내 옷자락을 잡으려 하자 내 수행원들이 즉시 며느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밀쳐진 며느리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나뒹구는 며느리와 멍청이 서 있는 아들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비키세요. 내 길 막지 말고. 구질구질한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엄마.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맛이고 권력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짜릿한 복수의 맛이었습니다. 나는 BVIP 라운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나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 내외의 절망적인 표정을 감상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듯한 그 표정이 오늘 내가 본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라운지에 도착한 나는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정중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무엇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얼음물 한 잔 줘요. 속이 다 시원해서 샴페인은 필요 없을 것 같네. 난 후 딱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룸에서 여유롭게 모닝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보안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로비에 어떤 젊은 남녀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자녀분들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경찰을 부를까요? 나는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내려갈게요. 내버려 두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귀청이 떨어질 듯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실버타운 입구는 이미 구경 나온 노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내 아들 민호가 대리석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내놔. 이 사기꾼들아, 우리 엄마 감금해놓고 돈 뜯어내는 거 다 알아. 엄마, 나 민호야. 아들이 왔는데 왜 안 나와? 그 꼴을 보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며칠 전 그 꾀죄죄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지은이가 배를 불룩하게 내밀고 서서 지나가는 노인들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기가 좀 있으시거든요. 여기서 어머님 돈을 다 뺏어가려고 저희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임신한 며느리가 이렇게 비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은이의 가짜 눈물 연기에 마음 약한 노인 몇몇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인파를 헤치고 그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또각또각 내 구두 굽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신 좀 들어? 나야, 민호. 엄마 하나뿐인 아들. 아들은 마치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한 듯 울먹이며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행패가. 보안팀 뭐해요? 당장 이 사람들 안 끌어내고. 그러자 옆에 있던 장 여사가 씩씩거리며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팡이로 아들의 가슴팍을 쿡 찌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내 어미가 너 때문에 쏟은 눈물이 한강이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당장 안 꺼져? 하지만 아들은 장여사의 지팡이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장여사가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달려와 장여사를 부축하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며느리 지은이가 내 앞으로 튀어나와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여기 보세요. 배 많이 나왔죠? 뱃속에 있는 손주, 민국이에요.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민국이, 그토록 기다렸던 핏줄이라는 단어가 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나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며느리의 푸른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안에 내 아들의 피를 이은 내 손자가 있단 말인가. 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 대신 미지근한 미련이 새어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내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잽싸게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엄마 손주 안아봐야지.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응? 엄마 돈 내가 관리해 줄게. 여기 있으면 다 사기당해. 아들의 헬쑥한 얼굴과 며느리의 푸른 배가 겹쳐 보이면서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치솟은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지러워. 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 하자 장 여사와 박 회장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 대표, 영자 씨, 보통의 자식이라면 어머니가 쓰러지는 순간 몸을 날려받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내가 바닥으로 무너지는 찰나 나를 잡는 대신 내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 끈을 낚아챘습니다. 가방, 도장 어딨어? 아들은 바닥에 쓰러진 내 머리채가 밟히든 말든 미친 사람처럼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속 내용물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지갑, 차키, 화장품들이 로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들은 내 지갑을 집어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찾았다. 지은아, 도장 찾았어. 며느리도 쓰러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들 옆에 달라붙어 소리쳤습니다. 여보, 카드도 챙겨. 비밀번호는 어머님 폰으로 인증해야 하잖아. 흐릿해져가는 시야 속에서 나는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고 하찮은 모성애의 불씨가 그 순간 칙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실버타운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아들을 제압하고 바닥에 내리눌렀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아들이야. 내 엄마 돈 내가 챙기는데 니들이 뭔데? 아들은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악을 썼습니다. 장 여사가 달려와 내 머리를 받치고 울먹였습니다. 영자 씨, 정신 차려. 저런 놈들 때문에 쓰러지면 안 돼. 눈 좀 떠봐.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 속에 있던 비상 호출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익. 날카로운 경보음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진 채 탐욕에 눈이 멀어 침을 흘리는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그저 내 인생을 갉아먹으러 온 악귀일 뿐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의식의 끈을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며느리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아, 내 가방, 그거 명품이라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러왔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내 곁을 지킨 건 장 여사와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장 여사가 퉁퉁 부은 눈으로 내 이마를 짚으며 울먹였습니다. 영자 씨, 정신이 들어?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깟 자식놈이 뭐라고 제명에 못 죽으려고 그래. 나는 마른 입술을 떼어 물을 찾았습니다. 박 회장님이 빨대가 꽂힌 물컵을 내 입에 대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흐릿했던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있었던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방을 뒤지던 탐욕스러운 손길, 지갑을 찾았다며 환호하던 그 목소리, 내가 치를 떨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박 회장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말렸습니다. 김 대표 누워 있어. 아직 혈압이 다 안 잡혔어.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네. 박 회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을 들어도 아까보다 더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박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잔이가 응급실로 실려온 직후에 아들 내외가 의사를 찾아갔어. 잔이가 평소에 치매 증상이 있었다면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했다더군.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말이야. 내 머릿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년후견인. 나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법적으로 재산권을 박탈하고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어미가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동안 그들은 내 돈을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차갑게 식어 딱딱한 돌덩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그 한 줌의 모성애가 바스라져 가루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변호사,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요. 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대기시켜놨네. 들어오라고 하지.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의 변호사와 수행원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내 법률 대리인인 강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내게 정중히 인사하고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서류 준비해 왔습니다. 저들의 행동, 법적으로 충분히 패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진행할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지 둘 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병상으로 달려와 울상을 지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의사가 뭐래? 많이 안 좋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을 쥐어짜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 수발 다 들게요. 네. 나는 그들의 역겨운 연기를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 변호사가 아들 앞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박민호 씨, 김영자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받으십시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합의서인가요? 아들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의 맨 첫 장을 읽어 내려가던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종이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엄마, 이게 뭐야? 나보고 돈을 갚으라니? 나는 침대에 기대앉아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글씨를 못 읽냐?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빌려가다니. 엄마가 아들한테 집 사주고
결혼시켜준 게 무슨 빚이야. 증여지, 증여. 자식한테 돈 쓰고 돌려달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여? 누가 그래? 내가 너한테 줬다고? 나는 너한테 투자한 거야. 너라는 놈한테 내 인생 걸고 투자했는데 수익은커녕 원금도 못 건지게 생겼으니 회수해야지. 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김영자 대표님께서는 지난 10년간 아드님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대여금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통장 메모란에 아들 학비 대여, 전세 자금 대여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더군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희 로펌이 승소할 확률은 99%입니다.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 내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이거 다 갚으려면 저희 길거리에 나앉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생각해서라도 제발. 나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손주? 내 뱃속에 있는 애가 내 핏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그리고 핏줄이면 뭐? 내 아들도 날 배신하는데 얼굴도 못 본 손주가 대수야? 아들은 털썩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진짜 미쳤어? 어떻게 아들한테 이래?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갈했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지. 부모 등골 빼먹고도 모자라 쓰러진 어미 가방을 뒤져.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내 돈 10원 한 장이라도 더 쓰고 싶으면 감옥 가서 콩밥이나 먹어라. 나는 강 변호사를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보내요.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요. 냄새나서 숨을 못 쉬겠네.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아들과 며느리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은 질질 끌려나가며 악을 썼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이거 나 놓으라고. 며느리의 비명과 아들의 절규가 복도를 울렸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쾅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나는 강 변호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소송 무조건 이기세요. 그리고 회수한 돈은 전액 기부하세요. 독거노인 무료급식소에. 강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반드시 승소해서 대표님의 뜻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베개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아들을 끊어낸 자리가 횡하니 시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피 섞인 남보다 못한 족쇄를 끊어버린 오늘이 내 진짜 인생의 첫날이었습니다. 하얀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정막을 깨는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총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돋보기 안경을 벗으며 담당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걸로 확실한 거죠? 내 사후에 그놈들이 소송 걸어도 10원 한 장 못 가져가는 거 맞죠?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정리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전 재산을 김영자 희망재단에 출연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생전에 재단 법인으로 명의가 완전히 이전되었기 때문에 사후 상속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더라도 가져갈 실체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난 3년. 참으로 치열하고 통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들은 살던 집 보증금까지 털어 내 돈을 갚아야 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월세방을 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나는 사진 한 장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피가 섞였다 한들 그 아이도 결국 그들의 탐욕을 먹고 자랄 테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변호사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적힌 대로 해주세요. 장례식은 치르지 않습니다. 내 시신은 화장해서 저기 서해 바다에 뿌리고 부고도 내지 마세요. 그놈들이 내 영정사진 앞에서 곡하는 꼴 죽어서도 보기 싫으니까.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건물 밖에는 검은 세단 대신 화려한 리무진 밴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장 여사가 화사한 분홍색 스카프를 휘날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 김 대표. 왜 이렇게 늦어? 배 떠나겠어. 얼른 타. 그 옆에는 박 회장님이 중절모를 눌러쓰고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서류 정리는 잘 끝났나? 이제 진짜 빈털털이네. 우리 김 대표. 나는 리무진에 올라타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빈털털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부자인데. 자, 갑시다. 인천항으로. 1시간 뒤 우리는 거대한 크루즈 여객선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집채만 한 배가 백고동을 울리며 서서히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떼가 끼룩거리며 우리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아등바등 살고 있을 아들과 며느리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내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사랑도 없는 완벽한 무의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하자 바다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장 여사가 웨이터를 불러 최고급 샴페인을 주문했습니다. 투명한 잔에 황금색 기포가 보글거며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석양을 배경으로 건배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빛나는 노년을 위하여. 위하여. 쨍그랑. 청아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흩어졌습니다. 샴페인 한 모금을 마시자 짜릿한 탄산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온몸을 깨웠습니다. 장 여사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영자 씨, 얼굴 핀 것 좀 봐. 3년 전 실버타운 식당에서 밥 먹던 그 쭈구리 할망구 어디 갔어? 지금은 완전히 귀부인이야, 귀부인. 박 회장님도 거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 얼굴에 빛이 나는 법이지. 김 대표는 지금이 전성기야. 나는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60년, 나는 김영자가 아니라 민호 엄마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먹다 남긴 밥을 먹고 아들이 입다 버린 옷을 기워 입으며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나를 지우고 자식을 위해 사는 삶, 그 끝에 남은 것은 비참한 배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내 돈으로 산 옷을 입고 내 돈으로 산 술을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갑판 위로 밴드의 연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흥겨운 재즈 선율이 흐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나는 밤바다를 향해, 아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들, 들리시나요? 자식은 짝사랑입니다.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그들은 그게 사랑인 줄 모릅니다. 그 짝사랑을 멈춰야 비로소
내 인생의 꽃이 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웃음이 진짜 성공입니다. 백고동 소리가 다시 한번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뿌우. 그 소리는 마치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안내하는 팡파르 같았습니다. 나는 샴페인 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김영자다. 내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의 호탕하고 자유로운 웃음소리가 수평선 너머로 시원하게 뻗어나갔습니다. 붉은 노을 속으로 배는 거침없이 나아갔고 내 뒤에는 찬란한 물보라만이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비로소 완벽한 자유를 샀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내어주었던 김영자님의 통쾌한 인생 역전극, 시원하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종종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나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자님은 며느리의 모진 말 한마디에 주저앉는 대신 낡은 껍질을 깨고 나와 화려하게 비상했습니다. 그녀가 서해 바다 위에서 외쳤던 것처럼 자식은 짝사랑입니다. 그 짝사랑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꽃이 피어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소중하고 빛나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헌신 뒤에 남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축제처럼 즐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가 진짜 클라이맥스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